이 수술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마리아 로페즈,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간호사였던 그녀는 차가운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단 5개월, 그녀의 딸 소피아에게 남겨진 시간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던 아이를 바라보며 마리아는 매일같이 절망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32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내립니다. 딸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여행. 그 목적지는 10년 전 교환 간호사 프로그램으로 잠시 머물렀던 낯설지만 특별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서울, 죽음을 준비했던 그녀의 눈앞에서 기적 같은 기회가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마리아 로페즈입니다. 매일 생사의 경계에 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에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단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단련이 아무 의미도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 딸 소피아가 병원 소아심장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자주 창백해지는 증상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설마 내 아이가 중증 심장 질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곧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잠깐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겠어요? 의사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는 제 딸의 심장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선천성 이중심방 기형입니다. 심방 사이의 구조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르고 혈류의 흐름이 불규칙합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학 용어 하나하나는 익숙했지만 그 모든 단어가 제 아이를 향해 있다는 사실은 차갑고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굉장히 드물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개흉 수술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 다음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소피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 붙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뛰어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아이의 병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절망도 빨리 찾아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든 밤마다 인터넷을 켜고 의료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병원, 미국의 전문 센터, 임상 연구 논문까지 제가 아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결과는 같았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어느 나라, 어느 병원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국제간호사 네트워크 포럼에서 한 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3D 심장 시뮬레이션과 로봇 수술을 통한 복합 심장 기형 교정 성공 사례.
작성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심장센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3D 프린터로 재현한 심장 모형 사진과 최소 침습 로봇 수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심장 구조는 소피아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강하게 번쩍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소피아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곧바로 글을 올린 한국인 간호사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호사라는 공통점 덕분에 대화는 빠르게 이어졌고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병원 소아심장센터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병원으로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소피아의 검사 결과, 영상 자료, 그리고 스페인 병원에서의 진단 기록까지 첨부했습니다.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기다리던 중 이틀 뒤 병원에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의 첫 문장은 제 눈물을 터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환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생명을 우선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게 했다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안정된 직장과 삶을 유지하던 제가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간호사에게 자존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병원에 휴직을 신청하고 남편과 함께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이 길이 옳은 선택이길, 제 모든 기도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닿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국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순간부터 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아중환자실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병동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너 정말 한국까지 가려는 거야?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동료 간호사 루시아가 묻자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여기서는 방법이 없잖아. 한국 병원에서 소피아와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술했다고 해. 나는 그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항상 다른 부모들에게 말했잖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번엔 내 차례야. 꼭 돌아와.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전문가이기 이전에 저는 그저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의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리 있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간호사로서 나는 알아. 시간이 지날수록 소피아의 상태는 더 위험해질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그곳이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같이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게. 그날 이후 우리는 출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피아가 좋아하는 인형, 자주 읽어주던 동화책, 잠잘 때 꼭 덮어주던 담요까지 챙겼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소피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 채 웃으며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천진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병원 근처를 잠시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냈지만 제 아이는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이 쓰라렸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라도 답을 찾아야 해. 그리고
출국의 날,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점점 멀어지며 흐릿해졌습니다. 옆에서 소피아는 제 무릎 위에서 인형을 꼭 안고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손가락을 깍지 끼고 말없이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그곳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모든 풍경이 유난히 멀고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짐을 맡기고 탑승권을 받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비행기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창밖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불안과 희망을 함께 품은 듯한 색깔이었습니다. 엔진이 힘차게 울리자 제 심장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직 한국 땅을 한 걸음도 밟지 않았는데 눈앞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분명 붐비는데 그 안에는 혼잡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직원들의 안내는 친절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로서 매일 바쁜 응급 상황 속에서 일하다 보니 질서 있는 혼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공항이 맞아?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뭔가 병원 로비만큼 깔끔하네요. 우리는 곧장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이 질서 있게 배치된 풍경은 바르셀로나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제 상상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외관, 자동으로 열리는 커다란 출입문, 그리고 내부 로비의 구조는 마치 첨단 컨퍼런스 센터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접수대에 다가가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로페즈 씨 가족이시죠? 미리 모든 예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오면 통역 문제와 행정 절차로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병동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인 제 눈에는 이 병원의 시스템이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병상마다 최신식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컴퓨터 여러 대가 작동 중이었고 전자차트 화면에는 환자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시설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이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수술을 맡게 된 김현수 교수입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국적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봅니다. 소피아의 수술은 우리 팀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있던 불안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저는 간호사이기에 빈말과 진심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소피아는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심장 초음파, 그리고 3D 프린팅을 통한 심장 모형 제작까지. 간호사로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엄마로서 지켜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검사 기계에 들어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제 심장은 매번 죄어들었습니다. 병원 생활 속에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계속 느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모든 의사소통이 전자차트와 전용 기기로 이루어졌고 업무 인수인계는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병원에서는 구두 전달이나 메모가 아직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거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유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간호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쁘면서도 환자에게 짧게라도 눈을 맞추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팀워크가 있는지 간호사로서 알고 있기에 더 깊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제도와 행정 절차는 제게 부담이었습니다. 의료비 정산, 각종 동의서 작성, 외국인 환자 승인 절차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번역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의료적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했고 필요한 경우 김현수 교수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점점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소피아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술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이자 간호사인 저는 수술대 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어. 남은 건 기적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리고 마침내 수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아침, 병실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인형을 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전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수술 동의서의 최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료 용어와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저는 간호사로서 그 모든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직접 서류를 들고 와 하나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리아, 수술은 3D 프린팅 심장 모형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3번 진행했습니다. 예측 범위 안에서 모든 단계가 준비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합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술 전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체열을 위해 팔을 걷었고 담당 간호사가 부드럽게 주사 바늘을 잡았습니다. 소피아가 살짝 찡그리자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반대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주님, 조금만 참으면 내일 더 건강해질 거예요. 병원 구석구석에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려는 태도였습니다.
스페인 병원에서도 좋은 동료들을 많이 봤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환자의 신뢰를 치료의 일부로 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현수 교수팀의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술 전 마취 과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설명하고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거 수술 경험이 있는지 묻고 기록했습니다. 마취과 간호사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도 의료인이시라서 절차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보호자이니 마음 편히 준비만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보호자에게 위로를 건네왔던 제가 이제는 그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동은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아빠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서류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수술 장면이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간호사로서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에 한편으로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보던 밤하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불빛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내일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국인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주무시지 않으셨으면 보호자 휴게실로 잠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아이 옆에서요. 그 간호사는 제 결심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 뒤로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소피아, 내일이면 너의 심장은 새로운 박동을 시작할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시계의 초침이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의 날이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인형을 품에 안고 평소처럼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오늘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현수 교수와 수술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소피아는 최선의 손길 속에서 수술을 받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그 목소리 속의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수없이 쌓인 준비와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소피아의 팔목에 환자 식별밴드를 채웠습니다. 작은 팔목에 차가운 밴드가 감기는 순간 제 심장이 미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밴드는 의료인에게 있어 안전의 상징이지만 엄마로서 그 밴드를 보는 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실까지의 동행이 허락된 구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의 흰색 벽과 환하게 켜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올려다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아픈 거 안 할 거지?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거기 가면 아픈 거 없고 우리 소피아 심장이 더 튼튼해질 거야. 하지만 제 속마음에서는 수천 개의 기도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입구 앞에서 김현수 교수가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리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팀은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소피아를 믿고 맡겨주세요. 저는 간호사로서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다시 느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익숙한 소리가 오늘만큼은 이토록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보호자들을 위로해왔지만 엄마로서 그 문이 닫히는 걸 지켜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기실의 시계 초침은 오늘따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각 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수술 시뮬레이션을 그렸습니다. 절개 위치, 로봇 팔의 진입, 혈류 차단과 우회, 심방 구조 교정 모든 과정이 제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수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코디네이터가 들어와 첫 번째 상황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D 심장 모형과 실제 구조가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술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심방의 일부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로봇 팔의 진입 경로를 조정 중입니다. 저는 단번에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3D 프린팅 모형과 실제 해부, 구조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혈류 흐름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건 곧 작은 차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응급 상황이 스쳐갔습니다. 만약 심방벽이 생각보다 얇으면? 만약 우회 혈류 압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만약 로봇 팔이 미세하게 빗나가면? 그 순간 대기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현수 교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마리아 씨, 예기치 못한 구조 변형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필요한 모든 걸 하세요. 소피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요. 그 후로 몇 분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김 교수팀이 빠르게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혈류 압력과 로봇 팔의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 있는 저는 그저 그들이 모든 기술과 경험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심방 구조 재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인 박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아이의 눈을 마주보기 전까지 진짜 안도는 없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소피아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수술실의 문이 다시 열릴 순간을 온 마음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안정적인 박동을 되찾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저는 여전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취 회복, 출혈 여부, 부정맥 발생 가능성 간호사로서 저는 그 다음 절차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숨 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호흡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현수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수술 모자를 벗은 채 약간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곧이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술 중 예기치 못한 구조 변형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심방 구조를 재조정했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현재 회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로서 차트를 받아 적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마로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현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실에서 소피아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회복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 소피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인 파동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소피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온기와 규칙적인 맥박이 전해지는 순간 제 눈물이 다시 번졌습니다. 간호사로서 매일 수많은 환자의 손을 잡았지만 오늘 이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옆에서 담당 마취과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흡도 안정적이고 자발 호흡 반응도 곧 나타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실에서 위기를 넘긴 뒤 이렇게 안정적인 회복을 보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듯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피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엄마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소피아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아픈 거 없어. 우리 소피아 심장이 아주 튼튼해졌어.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믿음이 제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안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감염, 부정맥, 출혈 등 다양한 합병증 가능성을 세심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이제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으로의 회복은 저희 팀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이곳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회복실의 첫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그려지고 있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 곡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감염, 출혈, 부정맥 모든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앞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엄마로서 저는 그저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며 김현수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호흡이 안정적이고 산소 포화도도 좋습니다. 첫 고비는 잘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수치를 이해했고 엄마로서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소피아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컵을 들어 물을 마셨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먼 길을 오게 만든 모든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오가며 그들의 업무 방식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었고 바쁜 와중에도 환자에게 짧게라도 눈을 맞추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구나. 며칠이 지나고 김현수 교수는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와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점검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리아 씨, 회복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퇴원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이 병원과 이 나라와의 인연이 이제 곧 끝나간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퇴원 전날 김현수 교수는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아 씨, 사실 우리 병원은 해외 환자 전담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제안은 제 마음속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 딸을 살려준 이 나라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로비 앞에는 의료진 몇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밝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맑고 힘찼고 저는 그 순간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감사와 애정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과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이 도시는 제게 이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한국의 하늘과 한국 병원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자. 소피아가 완전히 건강해지고 내가 조금 더 강해졌을 때 이곳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불빛이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뒤 우리의 일상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건강한 웃음을 되찾았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서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저는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수술 과정, 의료 시스템, 환자 중심의 간호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까지. 후배 간호사 루시아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리아, 그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문화가 다르다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한국에선 그게 시스템 속에 녹아 있었어.
몇 달 후 제 이메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김현수 교수였습니다. 그는 메일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의료 교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 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줄 기회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스페인 병원과 한국 병원 간의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다시 만난 김현수 교수는 여전히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우리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환자이자 보호자였던 간호사의 시선은 교육 과정에 큰 가치를 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 가족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스페인 의료 교류 프로그램은 서서히 틀을 갖춰갔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한국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을 돕는 연락 창구 역할을 맡았고 간호사 교육 세션에도 참여했습니다. 가끔은 온라인 강의로 한국의 간호사들에게 스페인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하늘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히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간호사였던 마리아 로페즈와 그녀의 딸 소피아는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히 한 번의 수술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스페인의 병원이 연결되었고 한 사람의 용기와 선택은 두 나라의 새로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바르셀로나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가끔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의 간호사들과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그날 서울의 하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웃음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